자, 이제 거시경제에서 총 수요와 총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거시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미시에서 봤던 거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일단 뭐 개념은 유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가격과 생산 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거시경제에서는 이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총수요와 총공급은 이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이 재화 서비스 시장이 혼자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화폐 금융시장, 자금 대부 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원 노동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호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자원노동시장, 화폐금융시장, 재화서비스시장이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재화서비스시장에서 만약에 공급을 하려면 일단은 그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자원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선 뭐 투자를 통해서 그 만약에 뭐 수요를 더 늘려나가고 싶다, 또는 소비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 보게 되면 자금 대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이자율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시장이 항상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러한 프레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 거시 시장을 분석을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다 공부를 하느냐. 일단은 뭐 자원 노동 시장이 어떤 것인지, 화폐 금융 시장이 어떤 것인지, 재화 서비스 시장의 이 수요와 공급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장의 균형 상태가 분명 나타날 텐데 이 균형 상태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죠. 자, 이게 우리가 거시 경제의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거시 시장에서 노동 자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원 노동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노동에 대한 공급, 우리 주로 이제 여기서는 노동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원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노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이 필요로 한 노동, 투여,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투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은 가게에서 하게 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서 하게 되죠. 기업에서 노동이 필요로 하고, 가게는 노동력을 지금 공급을 해서 제공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가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노동 수요는 이 파생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생되었다. 어디에서 파생되었냐? 생산에서 자원 재화 서비스 시장의 생산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생산량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생산량이 많으려고 하면 노동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노동과 자원에 대한 수요는 재화 서비스 시장의 생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러한 파생 수요라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자원의 가격 상승, 노동 뭐 임금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최저임금 10,000원 수준인데 지금 뭐 12,000원으로 갈까 11,000원으로 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생산비가 계속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총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 자원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경제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 보게 됩니다. 다음 자금 대부 시장, 화폐 금융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우리는 자금 대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폐 시장에 대한 그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자금 대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자금을 공급하는 그러한 공급자는 가계입니다. 가계에서 저축을 하죠. 이것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가게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가격으로 이것이 자금이 거래가 되느냐 이자율에 따라서 지금 자금이 거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뭐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지금 그 채무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경우고 뭐 이러한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는 정부에서도 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빚이 많다고 한다면 정부의 부채, 정부 부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부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죠. 이 이자 부담만큼도 세금으로 해결을 못한다. 세금 수입으로 해결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는 지금 그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아무도 돈을 더 이상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지금 뭐 정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국내에서도 뭐 돈을 빌리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보게 됩니다.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다. 이거 뭐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니?라고 물어보게 되면 설명을 할 수 있어?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죠. 이 채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액면가가 있고 이 액면가에 지금 뭐 이자율이 뭐 있습니다죠. 액면가에 이자율이 있고 이자율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쿠폰이라는 것이 있죠. 쿠폰. 그러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이거 띄워주면 액면가의 몇 %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짜리인데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기 3년이고 3년 후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던가 아니면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로 얘기를 하던가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로 하고 지금 매년 10%씩 이자를 받는다. 여기에 1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죠?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10% 이자죠. 10% 이자인데 이 채권은 중도 해지가 안 되죠. 중도 해지가 안 돼서 이것을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걸 갖고 있다가 나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매도를 하려고 하면 매도를 하려면 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1,000만 원이라서 항상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 매도 가격이 만약에 높아졌다 생각을 해봅시다.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아졌어. 그런데 지금 당장 파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이 1,200만 원에 산 사람은 지금 100씩 똑같이 지금 그 받게 되는 거죠. 쿠폰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1,200만 원을 샀어도 액면가는 1,0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과 채권은 역의관계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든 국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의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기준금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뭐 기준금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RP7일물입니다. RP7일. 그러니까 리펄처싱 지금 환수 뭐 담보를 하게 되는 보장하는 환수 조건부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7일 후에 지금 되파는 이런 겁니다. 이 이자율이 연 뭐 4. 몇 %,
2%, 4.25%뭐 이런 식으로 돼서 7일간의 이자를 받고 지금 이 채권을 판매를 합니다. 이것이 기준금리예요. 한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을 이렇게 그 RP7일물짜리를 4.25%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CD91로 연결이 돼서 CD91이 1년짜리 채권으로 가고 그리고 3년 채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그 영향을 미쳐서 이쪽에도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그러한 그 통화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4.25%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다 보니 이게 너무나 높아진다 그러면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보다 이 시장금리가 더 낮아요. 더 낮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금리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3년짜리 채권이 더 낮은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채권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채권 시장이 이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쪽에서 이제 그 뭐 가격이 너무나 올라가겠죠.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하다 보면 여기에 또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시장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가고 멈춰. 더 이상 이쪽에 대한 채권으로 옮겨가 타질 않는 겁니다. 왜? 이쪽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다. 이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러한 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게 2023년 지금 3월 이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국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비이성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설명 불가능하죠. 그냥 우리는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죠.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역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자, 이제 거시시장에서 그 재화 서비스 시장을 봅시다. 재화 서비스 시장 위에서는 노동 자본 그리고 자금 대부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화 서비스 시장 세 번째 시장을 보게 되는 거죠.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재화 서비스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재화 서비스에 대한 총 수요 그리고 총 공급 이게 형성이 되고 여기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금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느냐 하면 여기는 GDP 여기는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총 수요는 우하향하는 그리고 총 공급은 우상향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물론 이제 단기에서는 우상향하고 장기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국민소득이 지금 형성이 되는 완전 고용 수준의 국민소득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기는 그 GDP고 여기는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에서 봤던 거는 한 상품에 대한 가격과 한 상품에 대한 생산량이 그리고 수요라는 그러한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 생산량을 얘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총합해 놓은 겁니다.
거시시장은. 그리고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러한 수요라는 그러한 것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수요가 우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그러한 걸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또는 가격이 낮을수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수요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하는 이것을 이 총수요라는 것이 왜 우하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 총수요가 우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우하향해 이런 것에 대한 그 설명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거죠.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의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해외 부분의 순수출.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서 가계에서 지금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정부가 지출하면서 발생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입에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들로 얘기해도 하는 게 낫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것을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중간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지금 만들어서 해외로 내보내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서 뭐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공산품도 그렇고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수출하는 것 있고 수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부분에서의 국내 상품에 대한 투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 해외 부분에서의 국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수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총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GDP 디플레이터와 지금 그 GDP의 관계, GDP 디플레이터와 물가 수준하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일 테니까 이 정부 지출은 누가 결정하죠? 그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계획을 실천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이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것에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뭐 그 4대강 사업을 하면 반대하고 뭐 LNG선 뭐 하게 되면 반대하고 LNG 수입을 늘린다고 해도 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뭐 싫어하고 서로 싫어하는 것들이 많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어떤 형태로 보자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가 수준과 이 소비, 물가 수준과 이 투자, 물가 수준과 이 순수출 이렇게 우리가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셋 이렇게 세 개 얘기하는 거죠. 소비, 투자, 정부지, 순수출 이렇게요. 자, 실질 자산 효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실질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일단은 가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냐? 일정한 양의 화폐를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지금 일정한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물론 이제 갖고 있는 그 화폐의 양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일정하게 갖고 있다. 그런데 물가가 하락했어.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이 갖고 일정한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내가 만약에 현금 10억을 갖고 있다. 근데 물가가 하락했어. 그렇게 되면 나의 10억에 대한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화폐 구매력이 증가됐다 하고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자산이 증가한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리얼 밸런스 이펙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자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뭐랄까요,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죠. 어떤 거냐면 너 물가가 하락했다고 해가지고 밥을 3끼 먹는 걸 5끼 먹디? 그렇지 않잖냐. 내가 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옷을 뭐 한 벌 사던 걸 뭐 10벌 사냐? 그렇지는 않잖냐. 필요한 만큼 사고 만약에 안 사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럼 소비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입량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구입량이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때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현금 자산이 10억이 있는데 물가가 하락했어. 그런데 나는 그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쓰는 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면 지난번보다 돈이 남아요. 그죠? 남아도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어? 어디다가? 저축은행에다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저축이 늘어나. 그러면 자금 대부 시장에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킵니다. 그 뭐랄까요? 우리가 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 이전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율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지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이후에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자동차를 살 때 구입할 때 할부로 사는 거죠. 그죠? 할부 이자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소비에 영향을 분명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죠. 지금 이 이자율이 소비와 투자를 지금 변화시킨다,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쉬워요. 투자는 그 기업에서 우리가 주로 이자율을 바라보고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심하게 영향을 미쳤죠. 이 소비가 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게 70%, 이게 15%, 요 둘이 15%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나요? 아마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소비가 70% 정도 되는 이 소비가 미국에서는 이자율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지금 국민 소득의 변화가 확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였죠. 하여간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보자고 얘기하는 거냐? 물가 수준하고 지출량, 물가 수준과 수요량 이것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니까 지금 물가가 하락하니까 여기에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소비 투자가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최초의 점 A에서 B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그려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총 수요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졌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가와 지금 그 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자율 효과까지 봤는데 지금 해외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내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할 때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외 물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relatively high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 뭐, 뭐 그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나요? 모든 게 대부분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선 보게 되는 경우들 많죠. 뭐 우리가 미시 파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짜장면과 짬뽕을 보게 되면 이건 동급인데, 그죠? 동급인데 만약에 얘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상대적으로 더 싸진 것처럼 뭐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얘 대신에 얘를 소비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해외 상품에 대해서 수입이 수입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상품 수입을 줄이겠죠. 그러면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겁니다. 국내 물가가 싸지게 되면 지금 수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의 다른 그 제품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외국인의 소비는 증가하고 내국인의 해외 그 상품에 대한 수입은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수요가 우하향하는 이유를 보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동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식이냐, 여기가 GDP 대신에 Y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GDP라고 쓰죠. 여기는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물가니까 물가는 프라이스 레벨 P 이렇게 씁시다. 근데 지금 현재 총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총 수요가. 그런데 지금 물가 수준 여기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물가 수준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서는 아까 물가가 변동하는 것을 보면서 총 수요가 우하향하는 그러한 것을 그려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지금 자산 가치의 부가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물가 수준 그대로인데 더 많이 벌었어, 자산 가치가 더 상승했어,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가 나타나던 GDP가 지금 이것보다 더 큰 GDP로 옮겨가겠죠.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총 수요가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산 가치와 부의 변화, 실질 이자율의 변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이렇게 세 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한다면 물가 수준에서 지금 물가 수준 변동한 걸 감안한 이자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하고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써있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 여기에 이 장에서 쓰여져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돌아다니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항상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정부입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어, 극복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좀 성급하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은 기대감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내일 모레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할까요?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 한 5개가 올해 말에 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끔찍하죠. 이런 대기업이 뭐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와 이건 진짜 대박이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래에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려고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드는 생각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서로 반대하는 건 좋은데 지금 너무 뭘 해도 걱정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뭐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누구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라 뭐 상관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이런 형태로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일정한 물가 수준에서 물가의 변화가 예상될 때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야라고 하게 되면 지금 원유 가격 뭐 오를 거야라고 하게 되면 석유 빨리 좀 자동차에 꽉꽉 채워놓고 다녀야 되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물가 상승을 예상하게 되면 현재 소비 투자는 증가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소득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중국인의 소득이 2배 됐다. 그러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른 통화는 다 그대로인데 원화 가치만 하락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그대로 있는데 원화만 가치가 하락했다. 이럴 때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상품과 일본의 상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엔화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땐 한국 상품이 훨씬 더 싸진 거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했는데 다른 뭐 통화 가치도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화폐가 엔화였습니다. 엔화. 그래서 항상 엔화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심해서 보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총수요가 이동하는 그러한 요인들을 쭉 나열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가 수준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그 소득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균형점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총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파트는 우리가 수요에서 끊죠. 공급은 다음번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